발표자들께서 오늘 여기 PPT 자료를 쓰시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간단히 인사만 먼저 드리고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시는 첫 번째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셔서 이미 매스컴에서 여러 번 교육도 해주시고 해서 널리 알려주시고 책도 많이 내시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시고요. 서울대에 좀 계시다가 지금 이화여대에 계신데 공부만 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네요. 지금 국립 생태원 거기 원장을 맡아서 참 지방에서 계신데 저도 금방 알았습니다. 군산은 거기 가까워서 아마 해미 정도나 되나요? 그보다 더 아래가요? 충남 제일 끝이고. 네, 그런 건가요? 아주 먼 데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스피커신데요.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생각 외로 어떻게 객석이 이렇게 많이 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자로서 소소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에 개수 아마 먼저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우리 박민석 한국대 교수님께서 정책학자가 본 통속 이렇게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저희가 토론자분 소개는 이따 토론 시간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팔자에 없는 국가기관의 행정장이 어쩌다가 돼갖고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는 건 너무 없고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제가 지금 기관이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204명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정규직까지 다 합하면 내년쯤에는 한 500명 규모의 연구기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처음에 가서는 저는 그냥 조용히 원장 일이나 하고 오면 되지. 그래서 원장 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무슨 필요 있어요. 나 혼자 다니면 돼요.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 비서도 하나 있고 수행 비서도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1차로 저희가 한 100명쯤 뽑았는데 다음 달쯤에 또 한 100명 정도를 또 뽑아야 되는데 제가 기어코 정책 보좌관을 하나 뽑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이 있으면 꼭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신생기관이니까 새로운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예산도 따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정책 보좌관을 하나 좀 보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라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흑심을 가지고 온 거고요. 저한테 홍석 연구의 실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고 처음엔 주셨는데 제 능력 바뀌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더니 편안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저는 오늘 그냥 통섭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제 심정인데요. 저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번져나갈 줄 차마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볼 일 없었으면 비판도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굉장히 많이 번져나가는 바람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조금은 덜 다듬어진 면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통섭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리에는 제가 일부러라도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통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 상당 부분 또 비판을 해 주실 것 같고 또 토론하시는 두 분 선생님들 말씀 듣고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다듬어가는 문제지 제가 무슨 통섭학이라는 게 있어서 통섭학의 인간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권위적으로 뭐 이렇게 할 그런 분야도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왜 통섭이 나올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거는 어쩌면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그래도 학문을 한답시고 앉아있는데 진리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학문의 경계를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뭐 제가 생물학을 하는 사람인데 생물학의 울타리 안에 앉아서 평생 연구를 합시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리 선생님이 저희 집에 한 번도 안 찾아와 주시면 전 뭐 학자랍시고 평생 살았는데 뭐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진리가 어떤 작은 주체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상당히 거대한 어떤 형체로 여러 학문에 이렇게 걸쳐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한 몫의 통으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쪼개서 부분을 들여다보는 연구를 우리들이 또 해본 거잖아요. 특히 20세기 후반부가 아주 전형적으로 자연과학이 주도하면서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꽃을 피우게 되니까 점점 더 돈과 학문의 시대로 돌입하다가 세기 말을 맞으면서 또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세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밀레니엄의 끝이다 보니까 새로운 밀레니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분과 이렇게 쪼개놓은 게 과연 옳은 거냐 하는 이제 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과연 부분을 다 합쳤을 때 전체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다가 어쩌면 학문의 세계, 학문의 역사에서 여러 번 있었던 일이겠죠. 쪼갰다가 붙였다가 쪼갰다가 붙였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 세기 말적인 그런 그 단계도 지나고 또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이 문제가 그 전례 없이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어제 오늘 아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학문의 경계를 이렇게 구분지어놓고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전부터 우리 이런 그 접근 방법을 사용했죠. 이른바 간학문적 또는 학제적이라고 번역하는 한 2, 3년 전인가요? 그 당시 학술재단 시절에 연구비 신청할 때 이 단어가 안 들어가면 연구비 받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interdisciplinary 하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 근데 문제는 진짜로 뭐가 interdisciplinary 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술재단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에 있을 때 총장님 지시로 저희가 그 철학과의 김남두 선생님을 제 대장으로 해갖고 제가 한 6명인가 모여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도대체 인터디스플리너리가 뭐냐 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고서를 낸 기억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보고서가 학술재단에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학술재단이 뭔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한답시고 했는데 현실은 영 그렇지 못했습니다. 해보셨잖아요. 웬만한 분들 다 이른바 인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의 그 프로젝트를 다 해보셨는데 그 연구 지원서 쓸 때 모여서 썼어요. 다 합해야 되니까. 그 연구비 받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모였어요. 왜냐하면 연구비 나눠야 되고 업무 분장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연구하는 동안에 별로 모여본 기억이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PI 선생님이 보고서 빨리 줘. 그래가지고 드렸더니 그냥 쿡 찍어서 제출하셨더라고요. 간학문적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다학문적 유희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야의 그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제각각 뭔가를 꺼내놓고 한 번도 이렇게 섞여보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언어라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언어가 그 용도를 다 해버리면 비슷한 말이면서도 또 새로운 말로 우리가 옮겨 타야 되는 환경미원, 청소부 다 같은 말이겠지만 옮겨 타야 되고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 들리는 얘기는 인터도 아니고 이제 트랜스로 가 있죠. 저는 범학문적이라고 번역하는데 지난번
과학원에서는 초학제적이라고, 예, 고등과학원에서는 그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하던데, 만약에 인터디스플리너리랑 정말 차이점이 있느냐고 물으면, 인터디스플리너리는 두 학문 간에 이렇게 만남을 중시한다 그러면, 이제 트랜스디스플리너리는 진짜 학문 간의 넘나듦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뭐 국제학회 가보시면은 더 이상 인터디스플리너리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트랜스디스플리너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러나 용어는 분명히 달라졌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고 있느냐 하는 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경제학 얘기 하나 하면서 문제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그리고 클린턴 후보가 바보들아 결국은 경제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누가 경제 대통령 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역대 대통령님들 보면 다 하겠다 그러면서 뭐 대충 다 실패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난번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서프라임 모기지스라는 회사 하나가 넘어졌는데 줄줄이 다른 회사들이 넘어지더니 미국 경제 전체가 고탄에 빠지고 세계 경제가 그냥 흔들려 버렸습니다. 경제학이 깜짝 놀랐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2008년부터 몇 년 동안 세계 경제학계는 모이면 경제학이 뭐가 잘못된 거냐를 계속 자성의 목소리를 하더니 3년 전인가 미국 경제학회에서 결론을 낸 게 하나 있어요. 참 저는 읽으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저는 그냥 읽는 순간 적어도 경제학만큼은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경제의 주체인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탐욕을 부려서 그랬다. 이건 학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사실은 한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은 더 이상 경제학은 예전의 경제학으로는 지금 현대 사회의 이 경제 활동을 담아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도 이 동물의 심리, 행동, 본성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시작은 2002년부터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데니얼 카네만 심리학자가 받았죠. 그 경제학이 심리에 관심을 갖기로 아주 대놓고 표명을 한 건데, 공부가 미처 안 끝났는데 그 월스트리트의 그 탐욕 덩어리 대부분이 하버드 출신들인데, 네, 머린 좋고 뭐 지돈 굴리는데 그냥 하다가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세계 경제를 그냥 막 무너뜨려버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게 진화심리학자들이 한 연구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겨우 파주, 여주에 생겼지만, 미국에 가면 대도시 옆에 큰 쇼핑몰에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을 풀어놓고 숙제를 줍니다. 갭이라는 옷가게에 가서 바지 한 벌을 사와라. 그 남자들은 여기 모래 잘 안 오니까 어딘지 몰라가지고 주차하고 들어가서 안내판 보고 갭 가서 옷 갈아입기 죽어도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탈의실 들어가서. 그래서 대충 재보고 된 것 같다. 그리고 사갖고 갔습니다. 그게 평균 6분 걸리는 일이었어요. 똑같은 숙제를 드렸는데 여성들은 3시간 26분이 걸려요. 왜? 온 김에 둘러보시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냥 하나 사러 가서 사면 바로 빠지는데, 여성들은 그날 사러 온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를 쭉 둘러보시길 좋아하세요. 백화점도 가셨다가 보석가게도 기웃거리셨다가 구두가게 가서 신발도 신어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같은 종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다른 이유가 예전에 우리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남성은 수렵을 하다 보니까 동물 쫓아가서 잡으면 곧바로 등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갭에 가서 옷 샀으면 곧바로 빠져나오는 속성이지만, 여성들은 오늘도 허탕치고 돌아올 남정네들 걱정 때문에 집 주변에서 채소, 견과류를 모았잖아요. 채집을 했잖아요. 그냥 쌀이문 열고 나가면 달래냉이, 쓴가루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계속 조사해야 됩니다. 언제
쑥이 언제 나오나 어디에서 나오나 그러다 보니까 그 버릇을 못 고치셔갖고 지금도 이제 노래가 풀어놓으면 그렇게 조사하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는 우리가 아예 뇌과학이니 인지과학이니 진화심리학으로 이런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 갭에 가서 바지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신발 신어보고 계시는 여성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는 걸 이제 들여다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경제학이나 경영학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학문을 하신다 하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 하시는 분들 그래서 탁 그려놓고 피팅하기 시작하시고 경영학 하시는 분들 그냥 그린 오션, 블루오션 그런데 전 블루오션 듣자마자 왜 그린이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걸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학문들의 직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자연과학에 이런 학문의 객관이 보태지면 절대로 나빠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은 모입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를 뺐네요. 경제학은 이제 드디어 경제의 주체인 인간을 그저 숫자만, 입자로 보고 숫자만 세기는 경제학의 시대를 뉴턴 경제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 이제 끝났다 하는 게 세계 경제학계의 공통된 생각이고요. 이제는 이 주체인 이 동물, 인간이라는 동물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성충만한 돌출 행동을 하는 충동 구매를 하고 후회하는 콩나물값 10원 갖고 신대기를 했다가도 집에 와서는 그 회사가 그렇게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다며 그러면서 그 회사 제품이 5,000원이 더 비싸도 사주고 마는 이런 몰지각한 비합리적인 동물들을 데리고 경제학을 하려면 이제 경제학이 다윈 경제학의 시대로 돌입했다는 거죠. 학문이 이렇게 이제는 만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와서 강의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정책 연구는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좀 들어가서 뒤져도 보고 이렇게 찾아서 일러도 봤고 근데 보니까 정책 연구는 아주 파생적으로 통섭적일 수밖에 없겠더군요. 뭐 정책 연구가 제법 이건 자연 보호 정책이다 그러면 이건 뭐 생물학이니까 생물학만 들여다보고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시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본질적으로 통섭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모든 분야가 다 덤벼들지 않으면 할 수 어려운 그런 분야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이들 뭐냐 하는 것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히려 제가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섭렵하시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관찰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역사책에만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예전에만 있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분들은 탄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제가 이거 혹시 시간 있으면 얘기 드리려고 집어넣었는데 언제 TV 드라마 보니까 정조임금님이 저렇게 안경을 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막장 드라마 하들이 정말 별걸 다 한다. 그러다가 사극이 이 정도 해도 되나.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봤더니 정조임금님은 진짜로 안경을 끼셨더군요. 이게 그냥 사람 만날 때 낀 건 아니고 직무 보시고 거의 불면증 환자셨다고 그러죠. 밤새 책 읽으셨는데 그럴 땐 안경을 끼고 읽으셨다 그러는데 정조임금님이 수원에 화성을 축조하셨잖아요. 그때 정약용 선생을 이제 데리고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요즘 시쳇말로 하면 정조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정약용 선생 불러놓고 짐이 신도시를 하나 개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근데 정약용 선생이 그 순간에 그러면 제가 미국 MIT에 가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하나 하고 오겠나이다. 상관없이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녀오신 거 아니잖아요.
붓으로 글 쓰던 양반이 그 다음날 그냥 현장에 들어가서 세계 건축사에 빛나는 건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무거운 거 들어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또 거중기 개발을 해 주셨어요. 기계공학도 그냥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뭘 한 사람이 문학에, 철학에, 토목공학에, 기계공학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왜? 정약용 선생님이 활동하던 시절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별로 대단하지 않았어요. 한 양반이 아무데나 막 하도 되고 막 하면 조금만 하면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걸 뭐 토목공학도 하고 모두 다 한 겁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제가 네 분 그냥 말씀드리는데 저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 2세기 거쳤습니다. 19, 20세기. 뭐 제가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질러대겠습니다. 자연과학 덕택에 과학이라는 학문 덕택에 우리 지금 인간이 축적해놓은 지식의 총량은 심팬지가 축적해놓은 지식의 총량이랑 까치가 축적해놓은 지식의 총량이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한 개인이 여러 분야를 통달한다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두가 전문인이 될 겁니다. 전공 하나씩 하고 사회에 진출을 한 겁니다.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 최노하는 장한나영한테 신문에서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들어봤느냐.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한 말이 있답니다. 요즘은 김장하고 나도 김치냉장고에 대충 집어넣으시니까 안 하지만 예전에 김장독을 땅에 끌어묻었는데 그냥 독 좀 묻어달라 그러니까 바깥 양반이 줄 잡아주고 나와서 독에 지름 딱 재드니까 땅을 정확하게 그만큼만 도려내고 그런 걸 막 꾸겨놓고 있다가 그런 분은 여러분 생애에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독 땅 보면 저거 파고도 IQ가 100 미만이라도 IQ가 2자리라도 독보다 넓게 파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파는 거에 익숙해 있는데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래야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하면 넓게 시작해야 됩니다. 아주 넓게. 전 학문 분야에 걸쳐서 모든 학문에 걸쳐서 파야 되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은 이렇게 팠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 통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혼자서 통섭했습니다. 다빈치가 혼자서 예술도 하고 과학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통섭은 이제는 집단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생물학자도 정책학 하시는, 행정학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통섭은 그렇게 단순한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2만 불이 뭐길래,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뭐길래 우리 지금 한 10년째 이 근처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나라도 아니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근데 결국은 우리가 뭔가 정책적으로 이걸 풀어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차들 보면 참 성능도 좋고 모양도 좋고 우리 숙제 제법 잘합니다. 자동차 잘 만들어봐라. 제법 잘 만듭니다. 반도체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기기는 지금 뭐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제를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먼저 문제를 내고 세상이 그 문제를 풀면서 따라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해야 그걸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냥 숙제하면서 숙제는 잘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었는데 지금 아이폰보다 우리 갤럭시가 더 많이 팔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다만 문제는 출제한 사람은 쉽니다. 문제 내놓고 삶의 질을 즐깁니다. 숙제한 놈은 밥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저는 선진국은 출제하는 나라고 후진국은 숙제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 하나만 보태겠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는 신문에 글을 늘 쓰면서 정부 비판하기 바쁜 사람인데요. 제가 뜻밖의 비판적이면서도 약간 혹시 그리고 갸우뚱거리게 저를 만든 게 이겁니다. 창조경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오셨는데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 과연 대통령님도 알고 얘기하셨나 제가 의심을 좀 하고 있는데 큰일 날 소리겠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장관님들이 다 나와서 설명을 시도했는데 우린 여전히 모르겠어요. 장관님들이 다 버벅거리니까 전 국민이 덤벼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1년 동안 창조경제 한 번이라도 머릿속에 생각 안 해본 사람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5천만 두뇌가 집단재해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5천만 개의 가장 탁월한 뇌들이 지금 창조경제가 뭐냐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좀 잘하면 무슨 일 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창조경제 다음 정부가 이걸 이어갈 이유는 절대로 없겠죠. 우리 무조건 바꾸니까. 이거 한 3년 반 정도 이제 기껏해야 3년 반 남았는데 3년 반 동안에 우리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여기서 지금 노리는 게 과연 뭘까 하고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애플 같은 회사 한 100개쯤 지금 만들어 보려고 이걸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애플 한 개만 만들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 2개만 더 만들면 엄청난 대박을 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할까? 우리는 비빔밥이라는 걸 비벼 먹는 사람들인데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 것들을 섞어서 새로운 맛을 창조할 줄도 아니고요. 비빔밥까지 갈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매번 이 밥 먹을 때요. 숟가락으로 밥 한 술 떠놓고 젓가락으로 이번엔 내가 이렇게 섞어볼까, 내가 이렇게 섞어볼까 한 번도 똑같이 먹는 적이 없습니다. 계속 바꾸면서 먹어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이렇게 큰 접시에 그냥 담겨 나오는데 뭘 먹어야 될지는 그 양반들은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것만 비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세련된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농기구 같이 생긴 쇠사람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뭘 이렇게 쓸어 이으면서 대화를 즐기는데 서양 사람에게는 식탁이 대화의 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게 농담입니다만 끊임없이 새로운 조합을 만들고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느냐, 결국은 이제는 서로 간에, 학문 간에도 서로 간에 만나지 않으면 창조적인 걸 해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 방안에는 저랑 분명히 공유하는 바가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가지 않는 길이라는 걸 외우셨잖아요. 그 시를 쓰신 로버트 프로스트의 멘딩 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담인데요. 이 담이 겨울에 좀 무너진 거를 이웃 양반이랑 같이 수선하면서 쓴 시랍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담이 아예 없으면 이건 이웃도 아니고요. 한 집안이 돼버리는데 한 집안이 됐다고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정책학하고 생물학하고의 담을 완전히 없애면 그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정책학 답이 있어야 되고 생물학 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책학 하시는 분들하고 생물학 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담이 너무 높으면 이게 소통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처럼 저 같은 사람 불러주시면 담을 한 요만큼 낮춰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러고 건너왔습니다. 이 정도로만 건너다닐 수 있게 하자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섭입니다. 통섭이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통합이나 융합하고 어떻게 다를까? 통합은 좀 물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정권은 사회통합위원회라는 걸 대통령이 만들었고 이번 정권은 또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 사회 갈등이 많고 이게 안 되면 그런 거를 대통령위원회로 만들어갖고 해야 되나. 근데 성과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회통합위원회에 들려갔다가 첫날 만 주동아리를 좀 잘못 올려갖고 아주 미움을 샀는데 장명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랬다고
통합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 보면 공통된 권위에 충성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설마 저희들 다 불러놓고 공통된 권위 한 분에게 충성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랬다가 아주 혼이 났는데요. 사회융화위원회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을 했다가 혼났는데 통합은 뭔가 물리적으로 막 합쳐는 놨는데 별로 합쳐지지 않는 약간 탑다운 냄새가 나는 그런 개념이고요. 융합은 융자를 한번 우편에 찾아보시면요. 다리가 셋 달린 솥 역자에다가 곤충충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솥에다가 이것저것 넣고 골목을 끓이면 김이 빠져나오는데 그게 소뚜껑을 밀고 나오는데 벌레 모양이더라. 그래서 소뚜껑 옆에다가 벌레 한 마리 붙여놓은 글자거든요. 여러 개를 넣고 부글부글 끓이면 그것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로 녹아 들어가는 그 과정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 한잔 하면서 물이 과학 안에서도 물이 H2O라는 건 다 아시죠? 물 한잔 탁 하면서 수소분자 씹히는만 이렇게 절대 얘기 못합니다. 왜? 수소분자 둘과 산소분자 하나가 융합이 되면 완벽하게 다른 물이라는 물질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융합이고요. 통섭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통섭은 그런 과정까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융합은 마구잡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다. 무조건 합쳐보자. 어쩌다 합치다가 뭐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통섭적 융합을 추구하면 훨씬 확률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둘 간에 충분히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융합을 이루면 저는 통섭은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섭을 위해서 뭘 할 일은 없습니다. 융합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융합적 기술을 만들어야 제품을 만드니까 IT와 BT가 융합 기술이 돼야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게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었잖아요. 전화기 코드 뽑아서 작게 만들고 여기에 심리학 뭐 여러 가지를 다 융합해갖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완벽하게 하나의 기술로 만들어져야 가능합니다. 통섭은 그런 건 아니고 통섭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이 통섭이라는 생각입니다. 윌슨 교수님이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쓰실 때 용어는 컨실리언스라는 용어는 윌리엄 휴월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월의 용어를 가져다 썼는데 휴월이 생각했던 컨실리언스는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휴월은 강의 비유를 했었어요. 작은 지류들이 모여서 큰 강이 된다. 근데 윌슨 선생 단어는 가져다 썼는데 철저하게 환원주의적인 통섭을 생각하신 거예요. 인문사회학 솔직하게 방법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자연과학이 분석해 주겠다.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일들 하시면 되겠다는 식의 결과적으로는 물리학으로 모든 게 수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강하게 펴는 바람에 인문사회학자들한테서 굉장한 저항을 받게 된 거죠. 저는 좀 약간 제가 실수했는지 어떤지는 결과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책을 번역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나 했습니다. 책만 그냥 번역할 걸 제가 서문을 너무 길게 썼어요. 근데 그 서문에다가 제가 나는 윌슨 교수님과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밝혔거든요. 동양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환원주의 자연과학자이면서도 환원주의에 그냥 완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은 윌리엄 휴월의 강의 비유는 굉장히 동양적인 겁니다. 동양의 학문이 두루두루 보다가 결국은 깨우친다라는 뜻이면 이게 영국에서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영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미국의 윌슨 교수도 그 사고방식은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번 세기에 학문 간의 소통을 진짜 이루려면 저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진짜로 만나야 된다. 자연과학이 풀어주고 인문학이 거기서 가치 형성이나 해라.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상적 통섭을 원한다. 인터랙티브 컨실리언스를 원한다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혼란을 많이 일으킨 것 같아요.
혼란의 간단은 조금 죄송한데요.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책을 안 읽으셨더라고요. 제 서문만 읽으시고 제 서문이 윌슨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인 줄로 생각을 하시고 덮으셨는데, 뭐냐면 컨실리언스라는 그 책이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야말로 양자역학에서부터 문화이론까지 그냥 전부를 훑으니까 읽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컨실리언스 얘기 들어보면 제가 한 얘기랑 다르거든요. 저는 번역 잘못했다. 저 번역은 똑바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번역해놓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이게 혼선을 좀 일으킨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는 이유가, 저는 윌슨 교수님의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다음 단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배우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